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승절이 끝나고 푸틴 대통령은 귀국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직 베이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입니다만 아직까지 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동행했던 딸 주의 모습은 도착 당시 기차역 외에는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는지, 그렇다면 왜 왔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걸어가면서 나눈 대화가 화제입니다. 장기 이식으로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 있다고 푸틴이 말했고, 여기에 시 주석이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두 정상의 말이라 해석이 분분하죠. 오늘은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정주지 서연이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我也非常高兴啊！好久没有见面了。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상자들 오후로 간주하고 모두를 다해서 더울 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 한진명 전 베트남 북한 서기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전승절 열병식 행사가 끝났고요. 오늘은 아마도 북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강 교수님, 일단 두 정상이 만나기는 하겠죠. 네, 아무래도 러시아와 또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고, 예. 또 시진핑 주석이 지금 여러 다른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도 했기 때문에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은 있는데요. 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강 교수님 어제 열병식 행사 같은 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주의 깊게 본 장면이 혹시 있으셨어요? 네, 무엇보다 어제 열병식의 가장 큰 수혜자는 김정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과 이 중국의 패권을 사이에 두고 신냉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방 진영을 향해서 북중러 삼각 동맹에 이 대외적으로 가시한 그런 행사였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김정은의 위치가 이 시진핑과 푸틴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견준 이 북중러 삼국 정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김정은의 어떤 몸값을 올리는 그러한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진명 선생님, 이 내용이 북한 내부 노동신문이나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도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루에 이제 새 정상이 서 있는 모습이 보도가 됐을 때 이거를 보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좀 느낄까요? 북한 주민들로서는 자기 영도자의 국지적 지위와 역할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북한이 이제는 정치 군사적 그런 지위와 역할이 국제적에서 상승되었다, 이렇게 북한 내부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 북한 당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강대국의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를 대대적으로 선전송동에 활용을 하겠죠. 그렇죠. 북한 내부에서는 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연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인 이런 교육과 교양 사업도 강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예, 일단은 북중 정상이 만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보라든가 무기 측면의 행사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이 찍혔지만 강 교수님, 결국에는 북한이 중국에게 바라는 거는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군사적인 부분을 지원받는다면 바로 이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경제가 지금 저렇게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중국으로부터의 협력이라든지 또 경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북중 간의 밀수도 굉장히 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북중 간의 국경도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고 또 교육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가장 핵심 의제로 삼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줬던 예우 의전 같은 거를 보면 글쎄 예전과 비교해서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좀 더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이던가요? 어떻던가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차가 평양을 출발해서 베이징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보안 시설들을 중국은 최고의 의전으로 했고 또 시진핑 주석과 이 푸틴 그리고 김정은이 나란히 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중국은 이 김정은에게 최고의 예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가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이 전승절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게 행사의 취지지만 이번 전승절의 가장 주된 목적은 북중러라는 이 삼각동맹 체제를 이 반서방 진영을 향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즉 미국과 이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중러라는 이 삼각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역량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이 김정은에게 가장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님, 뭐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해외를 간다고 하면 보통 준비를요 얼마나 꼼꼼하게 또 오랫동안 합니까? 예, 기존에 제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국가대표단을 파견하던 이런 사례들을 바라보게 되면 한 6개월 이 정도부터 아니면 1년 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벌써. 길게는 1년. 예, 그리고 제가 사례를 보게 되면 갈 때 어느 정도까지나 총기를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까지 협상을 진행합니다. 총기요? 예, 그러니까 부관들이 따라가지 않아요. 이제 경호대원들이 따라갈 때 그들에게 무기 소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대방국과 상론을 하고 제 경우에는 무기를 다 서지하고 갔거든요. 이 정도로 자기 그 용도자의 그 신변 허위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냥 도착하면서 김 위원장이 도착할 때 딸 주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지금 외신 언론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분명 주애를 데려온 이유는 있을 텐데 지금 공개 행보는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세요? 네, 많은 언론에서 지금 김주애를 왜 데리고 왔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9월 3일자 이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면 지금 장면이죠. 바로 김주애가 기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북한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김주애가 뭐 그동안에 표현했던 뭐 존경하는 자제, 사랑하는 자제 이런 표현도 없었고 김주애가 노동신문에 뭐 이 표현되지가 않았거든요. 단지 저 사진만을 보고 뭐 북한 내부에도 저렇게 이제 공개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후계자 신고식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김정은과 중국의 최고 의전서이라고 하는 그 왕이가 같이 그 악수하는 장면, 즉 김정은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김주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우리의 관점이 지금 김주애를 보다 보니까 김주애가 이 베이징에 왔다라는 건 넘어서서 이 후계자 신고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사진의 핵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김정은입니다. 더군다나 통역으로 보이는 여성이 지금 김주애의 모습을 반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노동신문에 저런 사진이 만약에 이제 나왔는데 김주애가 정말 이 후계자였다면 저런 사진은 굉장히 불경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자꾸 한국에 또는 국내외에서 이 김주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후계자 신고시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김정은이다. 즉 노동신문의 맥락도 김정은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가 한대와 영접을 받았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고 김주애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강 교수님 여전히 이제 후계자가 아직까지는 후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신데요. 자꾸 김주애의 후계자다라고 보니까 저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저도 아직까지 북한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찬반의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주애 후계자다라는 거를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맞다라고 지금 확정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저기 김주애보다는 오히려 지금 김정은에 초점을 둬야 되고, 그러면 김주애는 지금 어디 가 있을까에 아니 왜 데리고 왔을까? 그러면 외신도 이번에 김주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예상이 됐을 텐데 굳이 그럼 데리고 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만약에 이 김주애를 후계자 신고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 천안문 망루의 주석단에 김주애가 같이 올랐어야 됩니다. 사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고, 그래야
전 세계에 자신의 후계자를 보여주는 듯한 이미지였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기차에서 내려서 지금 두문문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김주애를 데리고 온 이유, 김정은의 모습 가운데서 김정은을 홀로 보는 것과 김주애, 자신의 딸 옆에 서 있는 김정은을 보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즉 정상 국가의 이미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자신의 딸을 옆에 선 아버지만큼 더 좋은 이미지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김주애를 대동하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정치 권력, 즉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금 러시아나 중국은 세습제가 아닙니다.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은 자신은 최고 권력을 지금 누리고 언제든지 후계자를 지정할 수 있는, 즉 혈통에 의해서 이 계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지금 이제 12살밖에 안 된 김주애에게 자꾸 후계자다, 후계자 신고식이다, 뭐 책봉식한다 이런 이야기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 의원님 왜 웃으세요? 저는 그 교수님 생각에 의견에 철저히 공감을 하고요. 이 장면이 지금 중국을 김정은이 방문하는 이런 목적이 김정은이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에서 발표가 한 것도 우리가 김주애에 초점을 맞추다 나니까 그 관점에서 봤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기본은 김정은의 말하자면 영도의 개성성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김주애로 어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계승 문제, 그러니까 노동신문에서 계승 문제가 나온 게 이게 김주애가 아니고 김정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또 하나가 혁명의 대를 잇는, 그러니까 전에 뭐 노동신문에서 김주애 뭐 관련해서 내용보다 약간 조금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봐서 그렇지 김정은이 자체도 혁명의 대를 이어간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김일성의 대는 김정일이 이어갔고 김정일의 대를 김정은이 이어갔다, 이런 혁명의 계승성 문제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김주애로 보고 있나. 북한 내부 정치 홍보적 이런 영향력을 봐서도 북한은 북한의 제1인자를 홍보하지 결코 2인자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철저히 김정은이라는 홍보 매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네, 이 노동신문의 기사가 사실 중요한데요. 오늘자 노동신문을 보면 1면과 2면 전체에 걸쳐서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사진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면에 북러 정상회담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신문 어디에도 오늘자 김주애에 대한 사진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즉 방금 우리 서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김정은이 이 해외에 가서 특히 중국에 가서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와 나란히 어깨를 견주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게 위대한 혁명의 어떤 계승이다라는 점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는 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계속 이어지는 북한의 고유한 구호입니다. 거기에 자꾸 이제 김주애를 4대 세습으로 맞추니까 이게 이제 김주애에 대한 어떤 후계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대를 이어 충성하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김주애는 일단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거는 뭐 베일에 쌓여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김정은이나 김여정 모두 스위스에서 유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번 방중 때 김주애를 데리고 감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분명히 노렸을 거고, 또 이미 김주애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12살 정도 되는 뭐 김주애가 중국 내부에 뭐 김일성, 김정일 항일 역사 유적지를 간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후계자로서의 어떤 수업을 받고 있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아버지가 딸을 지금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그냥 뭐 그 대사관 안에서 또는 그 중국의 어떤 철저한 보안 아래서 뭐 일부 뭐 경제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김정은은 봤지만 그런 걸 공식적으로 김주애가 또 홀로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지금 김주애에게 이렇게 초점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강 교수님의 입장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거죠. 아버지가 딸에게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데려갔다는 측면이 더 크다. 저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김주애를 같이 간 것이 기본 중국의 해신방을 아버지가 딸을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루에 오르기보다는 지금은 중국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예. 자기 그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떤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김기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후계자로서 중국에 있는 것들 중에 꼭 봐야 되는 것.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주에 말고 과거에 북한 후계자 위치에 있었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절차는 겪긴 했죠. 네네. 사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혁명 유적지, 항일 유적지는 대부분 다 동북 삼성 쪽에 있습니다. 예. 이 북경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만약 이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함께 이 동북 삼성에 예를 들면 뭐 단둥에 이 차가 잠시 정차해서 거기에 보면 중조 우이 탑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곳에 이제 함께 가면 모르겠지만 김주애가 지금 북경에 있는 어느 다른 장소에서 후계자 수업을 위한 뭐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혁명 사적지를 간다?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북경에서. 그렇다고 김주애가 12살 된 이 어린 나이에 뭐 김정은이 했던 것처럼 북경에 있는 뭐 경제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을 간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우리가 너무 지금 뭐 후계자 수업으로 갔다 이렇게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네, 저는 여기에 너무 큰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서 의원님 이게 이제 중국과 아까 뭐 정상회담 준비를 하는 동안에 누가 가느냐 또 다 협의를 하죠. 예, 누가 가는가 하는 것을 다 협의를 진행하고 쌍방에서 가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협의를 할까 이것까지 다 준비를 하고 완성된 상황에서 단 대방을 방문을 진행합니다. 예, 그 얘기는 중국 측에서 주애가 온다는 걸 받아들였다, 수용했다는 의미죠. 그렇죠. 김주애가 김정은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또 하나요. 기차에서 내릴 때 그 전에는 잘 그 언론에 보도가 안 된 여성이 한 명이 포착이 돼서 이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데 한 영상을 한번 좀 볼까요? 지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이 내리죠. 그 다음이 최선희 외무상이 내리고 그 뒤에 저 붉은색 동그라미 친 여성인데 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 여성의 역할이 좀 뭐라고 보이세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항상 저희가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저는 통역이나 아니면 뭐 의전을 담당하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뭐 김주애가 이렇게 이제 내렸으니까 뭐 김주애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역시 뭐 북한의 인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려져 있지만 저는 의전이나 통역 정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 의원님은요? 예, 이제 하노이 북미 회담 때 김정은이 통역과 그리고 수행성원들의 통역을 보게 되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1호 통역은 기존 그 베트남 참사가 했으니까 1호 통역했고요. 그리고 수행성원들 외무상이나 이런 장관들과 통역이 별도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최선이나 이런 보좌를 위한 말하자면 통역이 아닌가. 물론 그 장관 자체도 외국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그렇지만 그 장관급에서 외국을 하는 것은 이게 허락되지 않고 있거든요. 오학을 알고 있어도. 아,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언어를 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을 한 명 대동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의 통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행사라면은 저렇게 앞에 갈 수는 없지만은 해외에 가는 거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앞쪽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쪽에 1호 통역이 나가 있고 벌써 1호 때 나가서 김정은의 통역을 진행하고 최선희 뒤에서 그 통역이 보좌하면서 뒤따를 수가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나눴다는 대화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의 사담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发展，人类的器官会不断的移植，甚至越活越年轻，甚至会长生不老。预测呢，本世纪呢，可能。 사실 어제도 저희가 이 열병식 장면을 보면서 걸어오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해외 외신들이요. 이 내용을 캐치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과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장기 이식을 하면은 심지어 불멸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시진핑 주석에게 했고 시진핑 주석은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 교수님, 두 사람 다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권력이 현재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푸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 헌법 예. 개정을 통해서 2036년까지 지금 집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거의 종신 집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가 지금 72살입니다. 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인간의 그 권력욕이나 이런 것이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런 이 이야기가 일부러 이제 노출했을 가능성도 사실 또 있다고. 일부러요? 네, 만약에 본다면 자신들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부분들을 은연중에 이제 흘렸을 가능성도 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실 2036년이면 83살 정도가 되거든요, 나이가. 예,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장기 집권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또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두 나라의 권력 구조를 보면 시진핑 주석은 뭐 이상설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근거가 별로 없었고 굉장히 탄탄한 상황인 거죠, 현재까지로는.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과 푸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뭐 시진핑이 이제 실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도 나오긴 했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였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장기식으로 불멸한다, 뭐 영생불멸, 북한에서는 이 표현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예. 저는 궁금한 게 그 옆에서 김정은이 과연 저 대화를 해석 통역을 해줬을까? 네,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뭐 영생불멸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또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지금 젊은 40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이 권력을 위한 장기 집권을 이 포석을 또 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죠. 한진면 서위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대화? 예, 제 생각에는 장기 집권의 모델이 북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를 바라보면서 저들도 무엇인가 부러운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시작점으로 해서 시진핑이나 푸틴이 북한으로부터 이 장기 집권을 수입을 해서 저들도 그런 야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고 사망을 해야 권력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기점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가 뭐 후계자 구도에서 오르고 뭐 영도자 지위에 올랐을 때 그런 같은 맥락에서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자기네들의 장기 집권을 주장하고 그걸 또 국가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나 저는 예.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그 건강 예. 문제가 건강할수록 계속 집권할 수 있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죠. 예, 그게 방점이 찍히고 또 김정은이는 이곳에서 또 자신의 그 장기 집권에 대한 그런 더 뿌듯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12살 딸을 데리고 다닌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예. 이것이 김정은이가 북한의 그 장기 집권을 위한 그런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가 집권할 때 정치적 집권을 하기 위해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어요. 예. 지지 세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김주애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이런 내부 포석을 깔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집권하면서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기 다음의 후계자는 시간을 좀 길게 잡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씩 해겠다는 의미인가요? 예, 우리도 사례를 들게 되면 어떤 유엔인이 TV에 계속 나오게 되면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가족 같고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예. 친밀감을 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주애가 목적이 아니라 그 후에 이 가문의 이 김정은 가족의 그 누가 그러니까 후계자로 나서도 북한 주민들 속에는 이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오고 이미지가 김주애로 각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 세력이 더 적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제 정상회담을 끝나고 이제 이석을 하겠죠, 정상들이.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자리를요, 앉았던 자리를 닦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Прошу передать самые теплые.
중국이나 러시아를 최근에는 이제 권위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거기가 그 나라들은 안 그러는데요. 보면요. 수행원이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이게 그러니까 손이 닿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깨끗하게 닦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서 의관님,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명 수령 결사 옹의 정신, 그러니까 친위전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령 용도자의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기존 김씨 일가가 집권했을 때도 모든 그 해외 방문이나 할 때도 그런 것을 모두 준비하고 갔거든요. 또 심지어는 대사관에 그런 제품들을 북한 외무성에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 문헌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리과 관련된 모든 일체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처가 있고요. 또 이게 김정은뿐만 아니라 이게 관례적으로 육사적으로 진행된 그런 일종과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정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지도자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 외무성에도 당 문헌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김정은이나 김씨 가문의 대활동을 수록하고 보관하는 그런 부처가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수령과 그러니까 수령의 위대성과 대선전 홍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신변 허위 사업, 일체 비밀 관제 사업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방점이 찍히는 게 신변 보호인가요? 예, 그렇죠. 신변 보호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문제점에서. 그럼 강 교수님, 북한이 이렇게까지 뭐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신경 쓰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 지금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흔적 안에서는 그 생체 정보를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고요. 뭐 심지어 앞서 이제 서 의관님 말씀하셨지만 2019년 베트남에 갈 당시에는 이 담배 꽁초까지 다 수거해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DNA나 뭐 생체 정보를 급격하게 이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그 전망 가운데 이 김정은의 어떤 건강 이상설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그 방중 말고 그 직전의 행사들을 보면 굉장히 매일같이 지금 그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그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을 위한 그 표창 수여식 때 그 101명의 사진에 일일이 그 휘장을 달아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거는 건강이 정말 뭐 견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누가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101명의 초상 사진에 그 휘장을 걸어준다라는 것. 심지어는 무릎을 그렇게 꿇었다가 일어나는 장면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김정은의 어떤 건강 이상설, 뭐 급사한다 자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북한 김정은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저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늘 해오던 루틴 같은 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행원들은 늘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딜 가든. 또 하나가요. 이제 북러 정상회담 전에 그 더우니까 실내에서 에어컨을 좀 켜놨나 봅니다. 그런데 수행원들 사이에 에어컨의 온도를 몇 도로 맞추기를 가지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23도로 맞추자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20도로 맞추자는 겁니다. 서희관 이 상황이 좀 뭐 예측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이 상황은 그 수령의 건강 보장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놓이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수령의 그 사문을 보거나 집무실이나 이런 것에 설정된 온도와 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와 습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게 또 해 순방 때도 이 습도를 무조건 보장해야 되거든요. 이 속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런 온도, 습도의 보장 문제가 서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3도라는 거, 북한이 요구했다는 23도라는 거는 북한의 내부 규정으로 아예 이렇게 온도를 설정해야 된다. 온도는 23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원 입장에서는 이 온도를 맞추는 것이 본인의 지상 과제가 됐었고 지상 과제가 되고 수령의 그 건강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그런 임무이고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언론의 보도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몇 도에 맞춰졌냐? 20도에 맞춰졌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온도로 맞춰졌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디까지나 뭐 북한에서 연관성 있는 이런 책임 부처 일꾼이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또 김정은에게 뭐 이야기 드리든지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러시아 쪽의 편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매체에서 강 교수 분석하는 거는 나중에 붙이는 말이 북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이게 아마 이제 북러 간의 정상회담이니까 예. 이 조금의 이제 그 수행원들 사이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온도 차이가 어쨌든 다르다라는 것은 각각의 기온에 맞는 이 신체의 그 상황들이 다르니까 아마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정상회담 이전에 수행원들 예. 사이의 작은 트러블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열병식 장면에서 눈길을 이제 또 끈 장면이 중국 인민군들의 그 행진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5) the shot heard rou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precision, discipline, and 6th German tank after Civil War General William took. 国旗护卫队官兵护卫着5星红旗，习近平乘车依次检阅13个徒步方队、1个战旗方队。勤保障部队方队精神抖擞。 보신 것처럼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저렇게 오와열 그리고 고개 얼굴의 각도까지도 다 맞추는 모습이 보였는데 서기가 지금 북한도 비슷한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조되게 보여드린 건데 북한의 열병식이나 이런 행진 모습이 중국과 비슷하잖아요. 예,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이런 열병식 행태와 그 열 맞추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열병식을 진행한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벌써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1년이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게 평양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 자기 군부대, 관할 군부대에 모여서 선발된 성원들이 먼저 훈련을 진행하거든요. 예. 열과 대를 지어서. 그리고 6개월 내지 아니면 3개월 전에 평양에 올라와서 집체적으로 숙식을 하면서 어떤 순환병장이나 어떤 공항에서 열병식 훈련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총구의 높이라든가 턱의 높이 같은 게 정확해요. 이렇게 맞추려면 그 연습이 시간도 길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고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에서는 열병식을 자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군인들이 그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예. 우연히 저는 열병식에 좀 더 나가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열병식이 끝나면 예. 북한은 군인들에게 휴가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저걸 끝나면 휴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누구나 저는 열병식에 나가고 싶어 하고 거기서 또 누락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 발을 더 높이 들죠. 예, 내리는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보면 이 소리가 크게 나려고 일부러 세게 내리기도 하던데. 군화의 찡을 받거든요. 더 소리가 세게 나려고 군화의 찡이라고 그러는데 소리가 더 많이 나게 하는 그런 기제를 답니다. 군화 밑에다가. 그런 연습하나 훈련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은 없나요? 다치는 성원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인에서만 뽑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런 상비적인 그런 인원들을 더 선발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상비적으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훈련을 하다가 나중에 참가하는 종인서를 보게 되면 그 성원들만 선출해서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강 교수님,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독 저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열병식이나 행진을 하는 거기에 또 의미가 있겠죠, 나름대로. 네, 사실 방금 보여주신 그 미국과의 비교 영상이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열병식은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 그리고 자유분방한 모습 속에서 과거 미군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 같으면 이번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반서방 진영을 향해서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 체계를 보여줬고 또 이 집단주의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이 사회주의 체제 또는 뭐 전체주의 체제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나치를 연상시킨다라고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인간의 어떤 비인격적인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렇게 칼각을 맞추려면 키도 똑같아야 되고 거의 예. 체격도 거의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개인의 존엄이나 아무리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말살된 거고 역시 이런 열병식을 볼 수 있는 건 북한과 중국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이 거의 걸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얼마나 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 시간들을 보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이 집단주의, 궁극주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보면서 좀 불편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방에서는 나치를 떠올린다라는 비판도 하는데 그런데요. 중국의 SNS를 보면은 멋진 열병식이라는 평가, 뭐 물론 중국의 SNS도 통제하고 검열을 한다만 멋진 열병식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서기관님.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중국 내부에서는 이게 더 멋있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북한 내부에서는 모든 동작의 일치성이나 전일성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하거든요. 예. 모든 눈높이나 그러니까 두는 발의 높이까지 다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 시선에서 이런 데 적응된 군인들이 보고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모습이 좀 더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반대로 미국이나 다른 그 서방 세계에서 하는 그런 행진 상황이나 그런 방식이 좀 더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미국에서 좀 자유분방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군인들이 예, 군인은 철저히 군사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가 자유분방하게 그러면 군중과 대화한다 뭐 이런 것들이 북한 군 내부에서는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특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 예. 지금 현재 그 저혈압이 예. 아주 심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어지럼증, 현기증, 예. 그리고 그 호흡 곤란 이런 데 다른 여러 데 그 몸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이제 그 휠체어 타고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해요. 우울증이라는 게 스트레스에 따라서 상황이 나빠질 수 있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주 안 좋으세요.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좀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손목에서 약간 올라가는 수위를 입으시는데 그 수위 밑에 이제 드러난 그 팔목하고 이 손을 보면은 이거는 뼈대밖에 없습니다. 이 접견실에서 그 앉자마자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뭐.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의 건강,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건강 얘기 계속 좀 얘기를 해왔는데 예상대로 서울 남부구치소 측에 이제 외래 진료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김종욱 위원님, 심평 변호사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한주 원장에게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왜 뜬금없이 왜 이한주 원장을 보냈을까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 과거부터 오랜 동안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정기획위 같은 역할을 해서 예. 또 본인과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좀 관계도 서로 아는 관계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계에서 소위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이기도 하다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현 대통령의 멘토이기도 하다라는 정책의 멘토로 불렸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본인이 소위 김건희 씨에 대한 소위 저혈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훨씬 더 확대해서 국민들한테 또는 자기 지지층한테 보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니 심평 그 변호사 같은 경우 과거에 김건희 씨와 만나서 면회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 얘기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김건희 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들이 요청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이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내부에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 김건희 씨 변호인 측들이 얘기하는 게 정확히 맞는 그렇죠. 거죠. 예. 변호인 측이 가장 정확히 알 것이고 변호인 측뿐만 아니라 대소자는 모두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 서울구치소에도 그 의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의사들이 그걸 판단을 할 것이고 그 의사가 지금 혈액 검사까지 했다라고 하니
그 결과가 나오면 응당 외부에 나가서 진료를 받고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면 조치하면 되는 건데 예. 저걸 외부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한테 보내는 방식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면 이마저도 좀 상당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예. 매우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군인들 뭐 얘기하면서 공소 취해달라고 또 대외적으로 메시지 내고 이것도 법률 대리인단이 낸 것이 아니고 심평 변호사 주변의 사람이 냈다. 그러니까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뭐 심평 변호사도 결국 이번 재판을 아무래도 여론 재판 나름대로 또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심평 변호사는 나름대로 보니까 아마 지난번에 그 1차 우리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경우에는 그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좀 본인이 나름대로 과장된 이야기를 섞어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인을 겨냥해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심평 변호사가 마음대로 지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어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니까 진짜 건강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심평 변호사 이렇게 여론전을 특히 공개 선언이라는 이런 형식을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손해볼 게 없다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익도 좀 부합하고 심평 변호사에 대한 입장도 좀 부합하는 그런 또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 아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심평 변호사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멘토 역할을 했지만 심평 변호사의 어떤 성격을 도저히 본인이 말릴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는 구치소 접견 이후에 예. 아마 심평 변호사가 내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런 불편한 감정을 내수했지만 예.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내가 막을 수가 없겠다. 저 심평 변호사 누가 말려? 하는 이런 약간의 자포자기 심정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아마 심평 변호사는 나름대로 조금 정치적 계산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금 전환길 씨나 아니면 고성국 TV나 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윤어게인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아무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평 변호사가 나름대로 틈새 시장으로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게 되면 아무래도 심평 변호사가 계속적으로 대중의 관심, 어떤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되고 본인도 그런 것들을 좀 은근히 즐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메시지는 심평 변호사가 전담한다. 그래서 본인이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대변인격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김건희 여사 측 뭐 대리인단에서 보기에 뭐 나쁜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는 그냥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구치소에 뭐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면 절차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심평 변호사가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김건희 씨한테 불리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김건희 씨 과거에 서울 아산병원 입원했을 때 걸어 들어갔잖아요. 근데 휠체어 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가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화면에 잡힌 거에 의하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니는 모습들이 보였고 또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이 법무부에 확인해가지고 나온 내용에 의하면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을 접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루에 3차례 정도입니다. 예. 아니 저혈압으로 저렇게 어지럼증까지 있다는 분이 하루에 3차례씩 변호인단들을 만나서 접견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 어차피 그 독방 안에 들어가서 접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이 걸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예. 1시간 동안 변호인과 서로 조력을 받는 과정이니까 대화를 나누는 상황들이 있을 건데 이런 조치들을 보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아프다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예. 만약에 진짜로 뭐 결론적으로 구치소에 있는 의사가 확인했을 때 굳이 외부에 나가서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예. 심평 변호사만 이상한 일을 한 행동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이 결과는 김건희 씨한테 더 나쁜 국민적인 여론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볼 때 이리하건 저리하건 심평 변호사는 저번에 마찬가지로 한동훈 씨 발언과 마찬가지로 지금 발언도 별로 김건희 씨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라고 하는 거겠죠. 만약에 여론조 성격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대통령 내외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을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가혹하다. 특히 구치소 생활이 굉장히 힘들다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윤 어게인에 대한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또 보니까 좀 저혈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 관저에 계셨을 때 보면 그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실패하고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할 때 보면 그때 아마 대통령 관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분 들어가셨는데 그때 전하는 얘기로는 김건희 여사 계속적으로 침대에 누워 있다, 몸져 누워 있는 상태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구치소 생활도 지금 처음이고 아마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아마 계속적으로 식사도 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혈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건강상에 아마 적신호는 좀 켜진 게 아닐까. 다만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구치소에서 나름대로 특혜는 줄 수 없지만 정상적인 어떤 뭐 그런 케어는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좀 구치소에 있는 의무실에서 아마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충분히 외래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내외라고 해서 특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공식적으로 건강 이슈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어떤 불평을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심평 변호사 이야기를 전적으로 100%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변인 기억 또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구치소 측에서는 그러니까 외래 진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또 하나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식이 교원 자격증이 취소됐다는 소식인데 교원 자격증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숙대에서 받은 것 같은데 수명여대에서 거기서 학위가 취소가 되면 당연히 자격증 같은 것도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이 교사로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려면 아마 학위가 전제로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학위 자체가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진행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본인이 자신의 과거를 계속 숨기거나 아니면 표절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사필 규정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이 표절로서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계돼 있는 거면 교원 자격증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그게 특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당연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이 또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자기가 치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에 나서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말살 압수수색! 저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인데 자꾸 사진 찍고 그래? 왜 우리 당에 의청에 와서 왜 남의 당에 의청에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당신 누구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장애 투쟁에 나섰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주 강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글쎄요, 김 교수님,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강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뭐 정치적 자존심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내란 특검이 수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나 원내대표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작년 12월 3일이면요. 지금으로부터 9개월 전이거든요. 9개월 전의 자료를 원내대표 당직자실에 지금 어떤 자료도 갖고 있을 일이 없고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긴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내대표실에서 털어봤자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털어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란 특검이 무리하게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나쁜 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의 어떤 특검보다도 메머드급 그러니까 지금 검사만 해도 60여 명이 투입된 진짜 최정예 메머드급인데 진짜 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출범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재판하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진행된 부분이지만 최근에 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란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초호화 진짜 메머드급을 해서 뭔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처럼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지금 보면
공수처보다 훨씬 더 뭐 수사를 못한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국민의힘에 아마 압수수색을 한 2번 정도, 지난번에 당명부도 있었지만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인데 그런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이미지를 더 씌우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 수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본인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특검의 그런 정치적 의도에 휘말린 희생양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특검을 특견에 비하했는데 그 발언 듣고 김종욱 부의장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입니다. 사실 앞서 김건희 여사 사례도 봤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전 말고는 좀 딱히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언 수위가 너무 높아요. 뭐 이재명 좀 목을 베겠다는 등 그런 표현도 있었나요? 예, 그 나와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특견이라는 개 비교를 하는 게 있는 건데 소위 우리가 이제 사냥개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들은 과거 검찰이 특수부가 했던 행태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관계만 따져보면 특검이 실제로 수사한 기간은 2달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달 정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사를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란을 느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이후의 권한대행 자체가 계속 특검을 갖다 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근데 특검이 지금 살펴보는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내란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왜 국민의힘은 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행한 계속적인 의총장의 변경 자체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새롭게 나온 내용입니다만 박지영 특검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 있는 원내 지도부가 이 내란 문제를 언제 인지했는가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거든요. 근데 2024년도 3월 달부터 이런 내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도 인지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내대표와 지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면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증거들을 더 제시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휴대폰이나 증거 자료가 아닌 보좌진들의 어떤 그 휴대폰 같은 곳에서 상당히 저희가 사실로 추정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당연히 그런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압수수색을 영장을 청구했고 그게 나왔다고 한다면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 거부하는 일과 유사하게 압수영장 발부되면 압수영장을 거부하는 행태 자체가 어쩌면 반대로 따지면 내란에 대한 증거인멸 조치를 국민의힘이 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치와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뭐 이미 제출의 방식이건 아니면 특정한 부분과 법원이 요청한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복도에서 농성을 했고 오늘은 이게 보신 것처럼 오전에 서울에 비가 왔습니다. 비 속에서 당원들이 모여서 이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또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이제 법사위가 열리면 언론들이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또 충돌을 오늘 했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시는 거죠. 오선식이나가 뭡니까? 오선식이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이 한마디로 가만히 계세요. 저번에는 박은정 의원과 그랬나요? 이번에는 추미애 의원장이 이 표현이에요. 오선식이나 되면서 주제 벗어나는 거 왜 구분을 못하냐. 이 발언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발끈했는데 먼저 이거 여쭤볼게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게 부정적인 면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까? 그럼 제가 볼 때 뭐 추미애 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이 저런 대결들은 아마 추미애 의원이나 아니면 나경원 두 분 다에게는 나름대로 정치적 존재감을 상당히 올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추미애 위원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는 왜냐하면 저 야당의 간사를 선임하는 거는 국회법보다 우선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국회 관행도 있고 성문법보다 앞서는 불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간사를 선임하는 거는 모든 안건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장이나 민주당 위원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추미애 위원장이 조금 과도하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압박감이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보다는 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 보면 장관도 말 안 들으면 10분간 퇴장, 두 손 들고 서 있어. 그 정도의 어떤 강한 존재감을 보이니까 민주당이 대표가 됐는데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완전 독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그 예를 들어 이번에 잘하고 나면 내년에 이제 국회의장 지난번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한테 밀렸지만 내년에 국회의장을 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에서 얼마나 정청래 법사위원장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감을 보이냐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간사 선임이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두 분 중에 사실 추미애 위원장이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청래 위원장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더 세게 해야 된다.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게 지금 당대표 도전했는데 계속 번번이 실패해온 상황이거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미애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면 내년도 후반기에 국회 부의장을 또 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나 나경원 위원장은 서로 간에 합치면 정치가 뭐 6선이고 5선이기 때문에 합치면 정치 11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뭐 약속 대리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 간의 존재를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서로의 존재감을 키우고 정치적 비중을 키우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추미애 의원이나 나경원이 이렇게 어떤 국민적 관심에 떠올라서 어떤 여당을 대표하고 야당을 대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추나 대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뭐 분석은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면 좀 쓸쓸한 측면이긴 하죠. 이렇게 더 강경하게 해야 이게 본인의 존재감이 주목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이 저번에 초선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일부러 이 5선씩이나라는 표현을 가져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집에서 들어가면 씩 웃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이 노렸던 정치적인 효과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갑자기 오선의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왜 올까? 제가 이제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정할 때 그것이 본인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을 안 하면 알 수 없는 겁니다만 낮바르로 얘기되고 있는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와 관련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내란 문제와 관해서 내란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이 통화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법사위 간사로 있다면 좀 국회법 위에 있는 상위의 헌법에 이해상충에 걸리는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역으로 따지면 본인이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이 가장 선두에서 법사위에서 여당과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보여서 자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경원판 사법 리스크 방지를 위한 법사위 간사직을 본인이 수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본인의 의도대로 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 집에 돌아가서는 씩 웃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상임위를 활용하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만두시는 게 저는 이해상충에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생각이 별로 없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앵커님 말씀대로 저도 씁쓸합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 영상도 보겠습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과는 같이 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에 나 의원을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의 이름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서 반드시 이와 같이 왜곡된 의식을 바로잡고 또 나경원 의원이 조국 전 대표 지금 혁신정책연구원장이죠. 조국 원장과 조금 온라인상에서 설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김 교수님. 네. 조국 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당대표 되려고 아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아주 세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도 보니까 아마 조국 전 대표를 향해서 본인도 이제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아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조금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본인이 이제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정치적 어떤 활로를 지금 모색해야 되는데 본인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지금 녹록치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서울이든 경기도지사든 부산시장이든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고 예. 그렇다고 조국혁신당이 과거 총선 때만큼 지금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또 상황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본인도 아마 지금 광역단체장 나갈 수는 없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했던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나 또는 강원식 비서실장 지역군 충남 마산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도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어떤 이슈든 굉장히 어떤 정치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어떤 정치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도 보면 2030 잘 사는 세대들은 극우라고 또 2030 세대에 대해서 극우라는 그런 표현들도 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논란이 생기고 또 세대 갈라치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게 되면 결국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계속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아마 저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던지는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언론에도 부각되고 조국 전 대표가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한 소리 자체가 어떤 국민들 사이에 회자가 되면서 나름대로 그런 뭐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예. 보입니다. 조국 원장도 그렇다면 뭐 선명성 이런 거를 원래 조국 전 대표가 선명성 당시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보다 더 당시에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조국혁신당은 쇄빙선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예. 거니까 쇄빙선이라고 하는 건 앞서 뚫고 나가는 싸움을 한 것인데 저는 조국 전 당대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나경원 지금 의원이 내란 과정에서 한 행위에 대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란 과정에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한 행동을 보면 본인은 계속 내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말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행동들을 보면 내란을 동의하는 듯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던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윤석열 쫓아다니고 탄핵 반대해서 당대표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조국 당대표 같은 경우 전 당대표 같은 경우 당대표는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예. 지금도 당대표가 되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 5선이나 하신 분이 왜 법사위에 간사로 가시려고 할까? 예. 그렇다면 뭔가 위기감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정치적 노림수가 있거나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충정이다? 내가 진짜 국민의힘을 위해서 내가 5선이지만 충정 이 하나만으로 이걸 막아내겠다라고 이해하기엔 그간의 한 본인의 행동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아쉬운 건 서로 대학과 동기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은 그냥 사석에서 둘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거는 조국 원장이 저번에 일전에 인용했던 표현을 그대로 나경원 의원이 가져왔습니다. 혁신당 관련 소식이 오늘 하나 더 있는데 강미정 대변인이 오늘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미정 대변인은 저렇게 주장은 했지만 혁신당에서는 가해자를 제명하고 당원권 정지하고 다 조치했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도 다 들어줬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건데 김 교수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강미정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전 대표가 왜 침묵하느냐 이 부분이 하면서 약간 서운하다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이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낼 줄 알았는데 이것이 최초로 알려진 게 보면 지난 4월이거든요. 예, 꽤 오래된 일이죠.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국 혁신당 경우에는 혁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에 대한 어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할 줄 알았는데 이 조국 혁신당에서 발생한 사건이 보면 2건이거든요. 예. 한 건은 그냥 가해자가 휴직하면서 흐지부지 됐고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피해자를 지켜본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업무가 분리되는 기본적인 조치가 되질 않았고요. 또 가해자에 대한 업무 배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하는 당직자들이 뭐 징계를 받고 또 세종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제명이 되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오늘 강 대변인이라는 분이 본인 스스로가 아마 탈당을 하면서 그리고 대변인직을 사퇴하면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아마 그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조국 전 대표가 침묵을 일관하는 거 보면 그 가해자가 제가 볼 때 조국 전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좀 추측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추정이죠. 추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아니면 조국 의원실에 근무했던 보좌진이거나 아니면 조국 혁신당의 어떤 창당 멤버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결국 조국 혁신당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래서 오늘 그 강미정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변인직을 사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환기를 다시 시키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사안이 커진 이유가 최광욱 전 의원, 지금은 민주당 교육연수 원장입니다. 최광욱 의원이 했다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소 거친 표현들이 상당히 등장을 해요. 지금 보니까 최광욱 의원이 입장문을 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뭐 개돼지, 뭐 사소한 문제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 단어만 보면 거친 표현을 써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현직 혁신당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사퇴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이 내용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 타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저희 당원에 의하면 제29조의 당대표 아래 윤리감찰단을 구성할 수 있고 당규에 의해서 윤리감찰단에 의해서 당대표가 지시사항으로 이걸 감찰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부정부패, 젠더 폭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내용은 젠더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이 최강욱 그 연수원장에 대한 발언을 가지고 녹취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기 때문에 감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감찰단이 윤리심판원 같은 데다가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나쁜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 특히 이제 교육연수원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당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단의 감찰을 통해서 결과들을 명확하게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명확한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란이 된 발언이 지난달 31일에 했던 발언인데 그 성비 그런 문제가 그렇게 뭐 죽고 사는 문제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는 건데 지금 최강욱 원장의 입장문을 보면은 일단은 좀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과 예시가 들어 있었다.
정제된 답변을 하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냈네요. 그러니까 뭐 즉각스러운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저런 뭐 성비위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런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아마 그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문제가 조국 전 대표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단 내에서 벌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염려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조국 전 대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본인도 거기에서 가담을 가깝죠, 하고 두 사람이. 예, 거기에다 또 허위 인턴서 발행도 하고 또 벌금형도 받고 의원직도 상실 강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대표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감방에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이런 사태가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전 대표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굉장히 강한 말로 묻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보통 보면 어떤 성폭력,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예. 굉장히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도 뻥끗벗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강욱 전 의원도 아마 그런 것들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이 어쨌든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과연 치고받고 할 문제냐 이런 것들은 보면 과거에도 보면 민주당에서는 보면 하여튼 성폭력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관대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 때도 그냥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했고 그때도 뭐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 막 굉장히 많은 어떤 성폭력 관련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예. 그날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덮거나 관대하게 이렇게 처분해 온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해명에 대해서 과연 정책내 대표가 그냥 꼬리 자르기의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냥 제대로 된 정말 어떤 그동안 뭐 해왔던 식으로 좀 강한 처분을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예. 최강욱 원장이 입장문에서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일단은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강미정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원장님 평소에도 불평등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당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신 거에 대해서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찰에서 말고요.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면 이후에 아무 입장 안 낸 거에 대한 피해자들이 실망을 느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조계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나 본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강욱 원장이 한 거 2차 가해 뭐 의혹 논란에 대해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뭐 간략하게 본 거긴 하지만 이때 최강욱 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면서 비교한 발언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해명에는 좀 일단은 없는 것 같네요. 이거는 야당의 비판을 조금 의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 해명과 관련해서 다시 또 그 얘기까지 언급하게 되면 또다시 한동훈 전 당대표의 이름을 언급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일단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성폭력 문제,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정청래 당대표가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즉각적으로 지시사항을 통해서 윤리감찰단을 감찰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인 말에 의해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 저는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중요 당직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감찰단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감찰을 통해서 나온 결론을 어떤 우리 당에 맞는 조치를 통해서 윤리심판원에 어떤 제소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든 말든 이 부분 결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문제는 원정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이 내용 자체와 관련해서 감찰단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 당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인가 또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 어느 정도의 조치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중요한 중거점을 남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예. 일단 녹취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즉각적으로 지시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태가 좀 엄중하다라고 당대표도 느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자체가 그냥 대강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지금 당 내부에서도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최강욱 전 의원의 설화가 좀 많았죠 그동안에. 맞습니다. 뭐 최강욱 전 의원 사실 뭐 입만 열면 계속 설화가 있었거든요. 뭐 의원 생활할 때도 그렇고. 근데 저는 보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보면 제일 싫어하는 분이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의원 시절에도 보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충돌하는 일이 있었죠. 상임위마다 충돌했고요. 지금 보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제일 세상에서 지금 꼴 보기 싫고 싫은 사람이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아마 여러 가지 설화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윤리 심판을 저렇게 아마 감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사퇴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아마 민주교육원장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최강욱 전 의원이 아마 그 구친문계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굉장히 가감 없이 그냥 관대함이 없이 그냥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최강욱 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장황한 어떤 해명 자료를 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벌써 내뱉은 말로 인해 가지고 2차 가해가 이루어졌고 그 성폭력을 입은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저는 최강욱 전 의원이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당직은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고요. 그 윤리감찰원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진상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받으면서 나오신 분도 역시 저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에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김유진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보긴 했는데 3명이나 사망하는 좀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어제 오전 11시쯤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집에서 흉기에 찔렸다, 살려달라는 경찰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해봤더니 4명의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이 중 3명은 사망을 했고요.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본인에게도 자해를 시도하다 이제 이런 상처를 입었는데요. 피의자는 어제 병원에서 본인의 범행을 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은 이제 퇴원하는 시점이 됐을 때 체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모두 사망을 한 거고 범인, 피의자도 부상을 입었는데 그러면 피자집 전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손 변호사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네, 일단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피의자의 가족의 주장입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본사와의 갈등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제 피자집 본사 직원이고요. 이 프랜차이점을 그 인테리어에 있던 인테리어 소속하는 업체의 부녀인 것으로 보아서 인테리어와 이 본사의 어떤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일단 피의자 가족 측은 사건 발생 전에 본사 측의 갑질이 너무 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비싼데 수익이 본사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트 메뉴를 만들어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러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한데도 만들려고 강요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인테리어를 뭐 자주 해야 된다던가 인테리어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수해 주겠다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꿔서 해주지 않도록 하겠다, 않았다. 이런 갈등들이 누적되다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왜 본사 직원은 여기에 있었던 걸까요? 일단 피해자들 중 1명이 이제 본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명은 인테리어 업자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특히 인테리어 업자 2명은 60대 아버지와 30대 딸, 부녀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들은 갈등을 빚고 있던 이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해당 가게에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피해자 측 가족이 했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2년도
수정도 안 돼서 여러 하자가 발생을 했다. 이제 그런데도 본사에서는 이것을 보수해주지 않겠다고 했다라는 게 지금 피의자 측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 이유로 든 것이 지금 이 본사 측에서 적자가 날 게 뻔한 1인 세트 메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밉보여서 본사가 이제 인테리어로 갑질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본사 측에서는 갑질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제 피의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본사 측과 인테리어 업체와 만나서 이 담판을 짓자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가진 게 사건이 발생한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이런 범죄에서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계획적인 범행의 좀 징후 이런 것들도 있나요 혹시?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전에 뭔가 이제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결정적이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명확하게 피의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범행 동기까지는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가족의 진술에 따르게 되면 어쨌든 본사의 업주와 그다음에 지금 뭐 인테리어 업자가 갈등을 단판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갈등은 있었고 그걸 이제 매듭을 어떻게든 짓겠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좀 들리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흉기를 혹시나 준비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왜 흉기까지 휘두르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진술이 나와야만 아마 경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계획 범행인지 아니면 뭐 우발적 범행인지 이런 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사건 자체가 동네에서 이루어진 거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주변에 피자를 돌리기도 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주민은 이런 범행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기분 좋게 평범한 인사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피의자 가족들의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가해자, 피의자는 그동안 사업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실패하고 이번 가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운영해 왔는데 아무래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 직원이 사망하기도 했고 본사도 입장을 냈을 것 같은 게 뭐라고 하던가요? 네, 앞서 전해드렸던 피의자 가족 측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본사가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하게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업체에 해야 될지 모르는 점주가 있을 때 두세 곳 정도 견적을 받아서 추천을 할 뿐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해당 피자집의 하자 보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픈한 지 2년 가까이 된 매장이었고 유상 수리를 제안을 했다, 본사 측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피의자 측이 좀 본사에서 나서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직원이 직접 그날 찾아서 중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1인 세트 메뉴를 만들어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메뉴 구성을 제안한 것뿐이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메뉴를 선택하고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점주의 재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경민 변호사, 이런 갈등이 작고 또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제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익이 발생하는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맹 본부에서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원재료랑 부재료를 공급을 하면서 유통을 했을 때 그 마진을 남기는 걸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통 마진 자체가 좀 불투명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마진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주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가 않고, 그럼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이제 마진으로 남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납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부를 상대로 이렇게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작년에도 한 피자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분쟁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뭐 2,000건 넘는 이런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지금 분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쟁을 좀 줄이려면 이렇게 이제 차액 가맹금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맹본부에서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그 박나래 씨 집에 침입해서 이제 금품을 훔친 남성이 있었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 1심은 어떻게 나왔나요? 징역 2년이 징역 선고가 2년이요? 됐습니다. 예. 네, 절도 및 야간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당시 남섬에게 흥분 금진을 넘겨받은 또 다른 사람 2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당시 박나래 씨가 도난 사실을 3일 뒤에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용의자가 범행 일주일 이후에 자수를 하게 되면서 결국 붙잡히게 된 사건입니다. 예, 손 변호사님, 이게 뭐 주거 침입하고 절도까지 했으니까 뭐 당연히 엄벌에 쳐야 되지만 통상 이렇게 징역형이 내려지던가요? 일단 초범이라고 한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종전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재범을 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예. 피해 물품도 상당히 고가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온 상황이고요. 실제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재범 가능성,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예. 특히 단순 절도가 아니라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벌금형이 없습니다. 예. 밤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훔치는 경우에는 절도가 강도범으로 변할 정도로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야간에 내 주거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물건을 훔쳤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양형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제명일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용산구의 다른 자택에도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다가 박나래 씨 집에도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 절도라고 해서 징역 2년이 이럴 수 있겠지만 이 범인의 행적이나 이런 경력들을 보면은 2년까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초범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이전에도 전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 이때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통상 이제 자숙을 해야 되는데 뭐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훨씬 더 가중 사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게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죠? 자숙하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이제 징역형은 원래는 살아야 되지만 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해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욱더 가중되는 요소가 작용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야간에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한 침해되는 이제 법익이 재산 법익뿐만 아니라 나머지 생명 신체까지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간에 벌어졌던 이 범행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제 죄질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징역 2년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저는 수 이 있습니다. 야간에 벌어지면 더 죄질이 무거운 거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야간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런 의도까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간이라는 기준은 사실은 이제 계절마다 다릅니다. 일몰 시간 이후에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야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름이면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될 것이고 겨울이면 조금 더 이제 일찍 이렇게 되는데 야간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조금 이제 범인 입장에서 용이하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인과 맞닥뜨렸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에 대해서는 법적 영향 자체가 애초에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 일어나고 뭐 여러 뭐 화제가 되고 뉴스도 많이 나올 정도로 박나래 씨가 그 과정에서 좀 힘들어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예. 같은 게 가장 안전해야 될 공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박나래 씨는 사건이 모두 일단락된 이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훔쳐간 물건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스케줄에 이 도난당했던 가방을 실제로 들고 오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범인이 가방을 들고 이제 강남에 있는 중고 명품샵을 다 돌았다더라. 이제 그런데 연어가 다시 돌아오듯이 가방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내 손에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에겐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을 텐데 개그우먼답게 상황을 좀 유쾌하게 승화하려는 모습이 돋보여 있는 대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가짜 뉴스도 많이 유포되고 해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징역 2년을 받은 이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물건을 다 돌려줬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양형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나 보네요.
근데 이게 물건을 돌려받았다라는 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물건을 입수해서 피해 회복을 해줬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이 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취득을 해서 이제 그걸 또 팔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쨌든 뭐 전당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팔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후에 물건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뭐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서 이제 돈을 다시 이제 주고 가방을 매입해서 줬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 회복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 회복이 됐어도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려주는 과정도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박나래 씨가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엄벌을 탄원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가 컸죠. 이 금품의 어떤 금액적 가치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굉장히 추측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부 소행이다, 그러니까 지인의 소행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소문이 돌면서 엄한 장도연 씨가 유력한 용의자다 이렇게 특정되기도 했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박나래 씨가 또 애써서 CCTV를 보고 외부인 소행이다 이런 것들을 해명하는 과정들도 거쳤는데 이 많은 지인들의 피해가 있었던 것도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남의 집에서 이렇게 절도 행각을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선처해주기 어려운 범죄인 거죠.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도 있기 때문에 엄벌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